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 최근 기출보고 및 예상문제풀이 5-2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령상 운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 운수 종사자죠. 운송에 관한 사무원 및 그 보조원도 운수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화물의 운송 주선에 관한 사무원도 운수 종사자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돈을 받고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 이 사람은 운수 종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허가 유상 화물 운송 사업자는 운수 종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운수 종사자란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 화물 운송 또는 운송 주선에 관한 사무원, 그리고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운수 사업에 종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운수 종사자라고 합니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튜닝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총 중량이 증가하는 튜닝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자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 회복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할 수 있죠. 승차 정원을 늘린다든지 적재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할 수 없습니다. 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 장치나 물품 적재 장치를 하는 튜닝,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 중량의 증가, 적재량의 증가,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튜닝, 이러한 것들은 할 수 없는데, 원래 있던 것을 줄였다가 다시 원래 있던 것으로 환원하는 것, 원상태로 환원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는 것.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자동차는 군안형이나 견인형, 특수용도형, 이런 것들은 자가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최대 적재량은 몇 톤이냐면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2톤의 화물자동차,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자동차는 그러면 4가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려면 2.5톤 이상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어린이, 그러면 13세 미만이죠. 그래서 중학생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근데 초중등 교육부과는 중학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도 가능하고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외국인 학교 또는 대안학교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따른 학원 중에서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것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초중등 교육부에 따른 중학교, 중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2조, 그다음에 시행령 14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지정돼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까? 1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 돼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운송장의 기능이 아닌 것은 운송장의 기능, 화물 인수증 기능이 있죠. 배달에 관한 증빙으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의 품질 보증 기능 이건 아니죠. 운송장을 다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 과일이 아주 맛있는 과일이다. 또는 고구마가 당도가 아주 높은 고구마다. 이런 품질 보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물의 품질 보증 기능은 운송장 기능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운송장으로 행선지 분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포장의 일반적인 기능이 아닌 것은, 포장을 하면 그 물품 자체를 보호하겠죠. 또 표시성, 포장을 하고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표시성. 통풍성, 이건 아니죠. 아까 포장을 해놓으면 바람이 통하지 않겠죠. 통풍성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포장을 잘해서 판매를 촉진하죠. 판매 촉진성도 해당되겠습니다. 도로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로의 선형, 도로가 쭉 직선이냐 아니면 구분도로냐, 도로의 노면, 아스팔트냐 아니면 자갈밭이냐, 도로의 차로수, 차로수가 2차로냐 3차로냐 5차로냐, 차로수. 도로의 신호기는, 이건 도로의 구조는 아니죠. 도로에 있다 하더라도, 도로 위에 있다 하더라도 도로의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1, 2, 3은 구조이고 4는 구조가 아닙니다. 도로의 구조는 선형, 노면, 차로수, 노폭, 도로의 폭은 얼마나 되는가, 구배, 기울기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이 도로의 구조이고, 도로의 신호기는 도로의 구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 상황을 알아차리고 행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보는 순간 피해야겠는데 이쪽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뒤에도 오는 차가 없는지를 보고, 없으니까 판단하죠. 우측으로 틀어서 가야겠다. 판단하고, 먼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인지하고, 그 다음에는 판단을 하죠. 우회전으로 틀어서 이쪽 차로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차가 없고 뒤 오는 차도 없네. 그래서 우회전해야겠다 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우회전으로 조작하게 되죠.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서 인지, 판단, 조작의 순서를 거칩니다. 인지, 판단, 조작의 순서를 거쳐서 행동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했다. 취소입니다. 100% 취소입니다. 취소해야 합니다. 화물 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근데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아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술 먹고 가다가 일종 대형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물 운송 종사 자격도 취소돼 버립니다. 그래서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화물 자동차 교통사고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고의는 취소되지만 과실은 업무정지 사유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 1차 위반했으면 50만원, 2차 위반했으면 150만원, 3차 위반했으면 250만원입니다. 다른 말이 없으니까 1차 위반했겠네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면 1차는 50만원, 2차는 150만원, 3차는 250만원의 과태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중 화물 자동차의 화물 적재 중량으로 옳은 것은, 나올 때
몇 톤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최대 적재량은 어떻게 됩니까? 110%까지 적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적재량의 110%까지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적재 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 중량의 110% 이내여야 한다. 110%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 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신고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죠.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운송장 내용 중 송하인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송하인은 물건을 붙이는 사람이죠. 물건을 붙이는 사람이 운송회사에 맡기면 운송회사에서 송하인이 지정한 수하인, 물건을 받을 사람에게 보내주게 되죠. 자, 송하인은 물품의 품명, 뭐 고구마다 뭐다, 뭐 이런 거 얼마다, 수량은 얼마고 가격은 얼마고, 수하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특양상 약관 설명 확인했습니다 라고 서명까지 하는 것, 이것은 송하인이 해야 합니다. 근데 운송료는요, 운송료는 운송회사에서 결정하죠. 운송료는 송하인이 기재사항에 기재하는 건 아니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순간 부르릉하고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끽 하는 소리가 난다. 그 뭐가 고장일까 하는 거예요. 가속 페달을 밟았더니 끽 하는 소리가 난다면 이것은 분명히 벨트에서 이완돼 가지고 헐거워 가지고 폴리하고 마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펜벨트라든가 V벨트 같은 경우죠. 끽 하는 소리가 났다. 약세레타를 밟았더니 그러면은 펜벨트나 또는 V벨트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순간 끽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는 펜벨트 또는 기타 V벨트가 이완되어서 헐거운 상태에서 폴리와의 미끄러짐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펜벨트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음, 방호 울타리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앙선에다가 이렇게 펜스를 그림을 잘못 이렇게 해서 펜스를 쳐놨습니다. 중앙선에다가 펜스 넘어서 무단횡단 못하는 그런 게 있겠죠. 횡단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차량의 손실이 적도록 해야죠. 차량을 감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충돌 시 차량이 확 튕겨 나가야 된다. 그럼 큰일 나겠죠.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수막 현상을 예비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수막 현상은 어떻습니까? 타이어가 많이 닳았거나 또는 공기압이 부족해 가지고 쫙 깔리면서 스케이트처럼 미끄러지는 현상, 이게 수막 현상이죠. 근데 새 타이어 이렇게 트레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 물이 빠진단 말이에요. 트레드 쪽으로. 타이어가 마모되지 않고 또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 물이 이 트레드 틈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수막 현상을 많이 예방하게 돼요. 그래서 공기압을 낮게 하면 안 되겠죠. 공기압을 조금 높게 한다 이래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네요.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 이런데 물 빠짐이 좋은 거, 이 사이사이로 이런 타이어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공기압이 부족하면 주행 시 타이어와 지면 사이에 수막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압을 조금 높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의 범위 얼마일까요? 그렇죠. 180도에서 200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이게 180도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거면 이 뒤에까지 200도까지 보는 거예요. 200도, 이 뒷부분까지. 그래서 180도에서 200도까지를 볼 수 있는 시야입니다. 정상인이라면요.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 범위는 180에서 200도입니다.
어린이들이 당하기 쉬운 교통사고 위험 중 가장 많은 것은 도로에 갑자기 뛰어드는 것. 이게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있죠. 이러한 것들도 있어요. 횡단 부주의, 도로상에서 위험한 놀이하거나 자전거 사고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이거야. 도로에 갑자기 뛰어드는 겁니다. 야간 안전 운전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글라스를 끼지 말고 끼고 운전하지 않는다. 맞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전조등을 킨다. 맞습니다. 흑색 등 어두운 색의 옷차림을 한 보행자는 잘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맞습니다.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위로 한다. 틀렸죠? 어디 가요? 네. 아래로 해서 상대방 운전사들의 눈부심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 조명등, 전조등은 아래로 깔아줘야 합니다. 4번, 위로 향하게 한다.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내륜차와 외륜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차량은 대형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대형 화물차를 몬다면은, 죄송합니다. 차의 길이가 길수록 어떻습니까? 앞바퀴와 뒷바퀴의 궤적이 다르죠. 앞바퀴가 이렇게 돌면 뒷바퀴는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너에 서 있는 사람의 발을 밟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 차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앞바퀴는 문제없어요. 근데 뒷바퀴가 따라가면서 이 사람의 발을 밟아버린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 길이가 길수록 내륜차가 크기 때문에 이 간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륜차와 외륜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차량은 차 길이가 긴 대형차일수록 많이 받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류 시스템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상품의 재고량을 없앤다? 틀렸죠? 적절한 재고량을 항상 보유해야 됩니다. 근데 재고량을 없애버렸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물류 비용의 적절한 최소화 맞습니다. 상품의 적절한 납기에 맞춰 배달한다 맞습니다.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의 작업을 합리화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상품의 재고량은 적절한 재고량을 유지하는 것이 물류의 목적에 해당됩니다. 제3자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자 물류는 기업이 사내 물류 조직을 별도로 분리하여 자회사로, 이 자기 기업이 자기 물류를 하는 것을 일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기 회사가 자회사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자회사한테 물류를 맡기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자 물류라고 그러죠. 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제 3자 물류는 아예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맡기는 걸, 이걸 3자 물류라고 그러죠. 3자 물류에 더해서 컨설팅까지 맡겨버렸다. 그러면 뭐가 되죠? 4자 물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자 물류는 뭐 자기 거 자기가 하니까 1자 물류라고도 안 하고, 아들한테 맡기는 거, 자회사한테 맡기는 것을 2자 물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제3자 물류를 말하면서 1번은 뭡니까? 자회사에게 독립, 이건 2자 물류에 대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제3자 물류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화주기업이 자기의 모든 물류 활동을 외부에 위탁한 경우를 제3자 물류라고 합니다. 제3자 물류는 물류회사에 의한 물류 효율화의 한계로 인해서, 그렇죠. 자기나 자회사에 맡기니까 한계가 오더라. 전문 물류회사에게 맡기는 거 맞습니다. 국내의 제3자 물류 수준은 아웃소싱 단계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이 분류에 속하는 것은 고객 만족 서비스. 이게 뭡니까? 영업 품질이죠. 네.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은 영업 품질입니다. 제조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장거리 수송으로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를 이용 유닛화되어 일정 단위로 취합되어 수송하는 것 무엇입니까? 네, 간선 수송이죠. 간선이 뭡니까? 주요 거점, 이것을 간선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그래서 물류 공장에서 어디요? 물류센터, 물류 거점. 예를 들면 대전에 있는 물류 거점으로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 컨테이너나 또는 팔레트를 이용해서 규격화해가지고 유닛화해서 일정 단위로 취합해서 수송하는 것. 장거리 수송, 거점 수송, 이걸 가리켜서 간선 수송이라고 합니다. 화물 운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아닌 것은 공차로 운행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송 시스템을 확립한다. 맞죠? 컨테이너 수송을 강화한다. 맞습니다. 작업 효율화가 오르니까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하역과 주행의 최적화를 도모한다. 맞습니다. 왕복 실차율을 낮춘다? 아니죠. 왕복 공차율을 낮춘다 그러면 모르지만 갈 때도 물건 가득 싣고 가고 올 때도 물건 가득 싣고 오는 실차율은 어떻게 합니까?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인다. 그래야겠죠. 공차율은 낮추고 빈 차로 다니는 건 낮추고 싣고 다니는 실차율은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주문 상황에 대해 적기, 수배송, 수송 배송 체계 확립과 최적의 수배송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송 비용을 절감하려는 체제는 여기서 그 워딩으로 봐도 그냥 알겠죠. 수배송 관리 시스템입니다. 적기, 수배송 체계, 수배송 계획, 수배송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배송 활동의 단계 중 수송 경로의 선정, 배송센터의 수 및 위치 선정, 배송 지역을 결정하는 등의 단계는 수배송 활동의 단계 중에서 수송 경로는 어떻게 할까? 어느 길로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할까? 또 배송센터는 몇 개나 만들까? 위치 선정은 어디다 배송센터를 줄까? 배송 지역 결정, 이런 단계는 아주 초기 단계죠.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 세우는 거죠. 수송 경로는 어떤 고속도로를 이용할까? 배송센터는 어디에 둘까?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할까? 계획 단계입니다. 물류 네트워크의 평가와 감사를 위한 일반적 지침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상당히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가와 감사를 위한 지침이 있어요. 물류 비용, 제품 특성, 수요, 가격 결정 이러한 것들이 지침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물류 전략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류 네트워크의 평가 감사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 수요, 고객 서비스, 제품 특성, 물류 비용, 가격 결정 정책, 이것이 물류 네트워크의 평가와 감사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 제품 특성, 수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가격 결정 정책, 이것이 지침이 되겠습니다. 지침이 아닌 것은 물류 전략입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